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고 난 차량이 있어서 길이 막히는 구간. 사고 차량을 피해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도로 위는 혼잡해집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 번씩 쳐다보고 가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제대로 속력을 내지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체 현상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용어도 있는데요. 영어로 러버 네킹. 마치 고무줄처럼 목을 길게 빼고 쳐다본다는 뜻이죠. 이런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말한 사회적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안전을 추구하게 되는데 사고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에 대비하려는 생존 본능에서 유래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운전자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군중 심리와 결합하면서 나까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고 처리 담당자들은 사고 현장에 차단막,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괜한 호기심 때문에 정체 현상이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함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가림막이 더 큰 호기심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사고가 크게 났나 봐, 현장이 참혹한가 봐 라고 하면서 상상의 나래까지 펼치는 거죠. 이미 사고나 현장을 도와줄 사람이 있고 질서 있게 처리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전방을 주시하고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본능까지 제어하는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 7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경제상식도 키워드릴 수 있는, 또 선물도 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부터 나갑니다. 정답은 네 글자인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이걸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연금의 수급 나이를 5년 늦추면 연간 6조 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런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올리면 법정인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10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또 단점도 생깁니다.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연금 수급마저 늦춰지면 어르신들이 버티기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지적 빠질 수가 없죠. 이 노인 복지를 위한 안전망, 힌트를 드리자면 기초적인 안전망. 예. 그 연금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오답, 예, 노령연금이라는 오답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낸 돈을 나중에 받을 때 그걸 노령연금이라고 하고요. 기초적인 안전망. 자, 그리고 이번 주까지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이라는 책, 성공예감 오프닝을 모아서 쓴 책이죠. 이 책 말머리에 책 신청 달아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루에 2분씩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책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 첫날부터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라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을 신속하게 증시에서 퇴출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쿠팡의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 나왔는지 전해드리고요.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적정 세뱃돈부터 교통 상황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부터 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첫날부터. 네.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면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다시 또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책들을 폭풍처럼 쏟아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결국은 좀 FTA 전면 재검토 지시였습니다. 그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이런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이 각서가 지금 한국을 뭐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에 해당을 하고 또 이제 우리 한국이 미국의 주요한 어떤 수출 상대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무부에도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 적자의 원인과 위험을 조사하고 네. 무역 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또 재무부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서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뭐 사실 뭐 내용만 보면 기시감이 상당히 있는 것들인데 네. 어쨌든 취임 직후부터 이 내용들을 쏟아냈다는 점에 뭐 주목을 조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또 행정명령에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콕 집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평가를 하라라는 지시도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미의 관심사, 관세. 얼마나 누구에게 언제부터 매길 것이냐.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최근에 또 하더라고요. 네, 그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제 증시나 이런 데서 우리 리스크들이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빠르면 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 관세를 10%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얘기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추가로 나왔고요. 결국은 중국이 멕시코와 뭐 캐나다로 펜타닐, 즉 마약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사실 이 말이 보면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물법 이민 그리고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관세 25%, 중국은 펜타닐 원료 수출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10%를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었는데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예고한 25% 관세도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계 소셜미디어인 이 플랫폼 그 틱톡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미중 경제 협상의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일부 외신에서 중국 그 정부 측이 이 틱톡에 대한 어떤 매각을 머스크 쪽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기자들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머스크 CEO의 이 틱톡 인수에 대해서 트럼프 당신은 열려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답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가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머스크 쪽에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내놓은 상태고요. 사실 지금 그래서 틱톡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 미국 내 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이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도 본인들은 빠지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기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자신들은 관세를 또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겠지만 미국 기업이 보복 조치를 당하면 더 보복하겠다.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뭐 미국에 굉장히 다 쏠려 있고 특히나 네. 빅테크 기업들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좀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유리하게라는 거에 취지에 굉장히 딱 맞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밤사이에 이야기한 거 대중국 관세 10%
근데 현재까지는 논의 중이고 네. 아마도 내달 1일부터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얘기가 해서 되고 있다. 최종 확정은 아니고 근데 또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또 가고 있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상승했잖아요. 네, S&P 500이 지금 0.88% 그리고 나스닥이 0.64%, 다우가 지금 1.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716조 원, 716조 원 규모의 어떤 그 인공지능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지금 거의 7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라는 발표가 나온 만큼 굉장히 관심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 이렇게라고 하면서 이 소개를 했는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합작 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게이트라고 명명이 돼 있고요. 이 소식에 지금 오라클이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지금 반사이익으로 애플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 올라가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소폭 상승을 하긴 했는데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아이폰 16 판매 부진 속에서 지금 3% 급락하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 취임을 앞두고 좀 반등세를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탔었는데요. 첫날인 어제는 좀 고강도의 어떤 관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 둘씩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들을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일단 강보합 0.5%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고 네. 원달러 환율은 1,435원, 네. 1,43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달러 강세는 좀 잦아들고 있고 네. 원화는 좀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쿠팡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역시 나오지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강한승 쿠팡 대표 그리고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스 대표 그리고 정종철 쿠팡 풀페이먼트 서비스 대표 이렇게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증인으로는 채택이 됐는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모두 청문회에 효용이 있는지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청문회에서는 특히 이제 노동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먼저 심야 노동 문제인데요.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이제 쿠팡이 새벽 로켓 배송을 위해서 물류센터 직원 그리고 배송 기사들에게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건강권 그리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녹색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이제 교대 노동을 하지 않고서 야간에만 고정된 노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야간 교대 노동을 하는 이제 교대 노동 방식을 도입하거나 야간 노동의 강도를 주간 노동보다 훨씬 약하게 줄이는 방법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쿠팡 최고 경영자들은 심야 노동 문제 등을 이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는데 그쳐서 이게 조금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청문회에는 2020년에 쿠팡 칠곡 캠프에서 사망한 장덕준 씨의 어머니가 이제 참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5월에도 쿠팡 심야 로켓 배송 업무 후에 사망한 정슬기 씨가 있었는데 이분의 아버지도 참고인으로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이날 새벽에 쿠팡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문회 참석 예정이었는데 그 직전에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된 거죠.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장덕준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경영진의 대면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요청을 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강한승 대표 등 이제 쿠팡 경영진 3명이 유족을 만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쿠팡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라는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취업 제한 이런 사람들은 쿠팡에서 뽑으면 안 된다. 물류센터 포함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엄청나게 이거 잘못된 정보다. 우리 이런 거 만든 적 없다 부인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재취업을 제한하려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한 거였는데요. 이게 2017년부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16,45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쿠팡 측에서는 뭐 성추행 같은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관리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밝혔는데 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를 지적해온 노조 조합원이라든지 언론인 그리고 또 현재 국회의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서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물류 입출고 전문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의 서비스 대표가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 작성 제보자를 비롯해서 그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취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그 블랙리스트 작성한 걸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는 거네요.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상장사 중에서 물을 흐리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더 적극적으로 퇴출한다고요? 네. 좀비 기업이라고 보통 부르시는데요. 이게 주식 시장 진입보다 지금 사실 퇴출이 좀 어려운 상장 시스템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정체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로 지금 2019년 말부터 5년간 한국의 상장 회사 수의 증가율이 18%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 타이완, 미국보다 다 높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높고요. 그래서 상장사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 이 덩치 자체는 한 35% 정도가 이제 커졌는데 주가 지수는 4%밖에 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수준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덩치만 네. 커졌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비 기업들, 좀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을 빠르게 퇴출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꺼낸 카드가 지금 이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그동안 좀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었던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현행 50억 원이던 시가총액 기준은 2028년까지 5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현행 50억 원 매출액 기준도 2029년 300억 원까지 높이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미달하게 되면은 즉시 이제 증시에서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매출액을 일괄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요건을 좀 강화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성장 잠재력이 높은데 매출이 낮은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소 시가총액 요건, 코스피가 1,000억 원, 코스닥이 600억 원인데요. 이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을 하면 매출액 요건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완충 장치도 도입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2029년까지 코스피 상장사의 한 8%, 코스닥 상장사의 7% 정도가 퇴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 600억, 코스피에서는 1,000억 정도의 시가총액 요건을 갖추면 매출이 낮더라도 네.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상장을 유지시켜 주겠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또 IR 같은 그런 또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상장이 어렵고 퇴출이 쉬워야 하는데 퇴출은 어렵고 상장이 너무 쉽고 좀 거꾸로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IPO 그러니까 기업 상장할 때 상장 초반에 기관 투자자들이 단타치고 나가는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 IPO를 할 때 굉장히 이목을 끌어모으면서 확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거기서 수익을 보고 굉장히 빨리 팔아서 이제 주가가 확 떨어지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을 좀 늘리기로 좀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IPO 기업의 96%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당일에 팔자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라는 걸 신설을 해서요.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 보유를 확약을 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우선 배정을 해주고요. 네. 또 위반할 때는 제재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공모가가 뻥튀기가 되지 않도록 이 보호 예수,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 보호 예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물량을 사전에 배정해주는 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이걸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 수요 예측 제도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상장 주관사의 의무 보유도 강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좀 공모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시장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거의 뭐 10배 뛰고 뭐 이런 지금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시장이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어쨌든 시한을 좀 두기는 하지만 시가총액 300억대 기업들이 약간 퇴출 리스크가 생기면서 이거 뭐 퇴출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약간 그 위험한 상황에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건실하지만 시장 관심이 적어서 좀 시가총액 300억 아래에 좀 위치한 기업들이 이의 신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바로 퇴출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큽니다. 근데 당국에서는 또 이런 시장 우려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좀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를 시행한 다음에 개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 300억 원을 밑돌면 퇴출당하는 게 2028년 예, 시행될 예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산다사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 게 네, 빠르게 좀 순환을 할 수 빠르게 있게끔 상장하고 빠르게 퇴출당하고 다만 한번 퇴출당했다고 해서 영원히 퇴출되는 게 아니라 또 요건을 패자부활전 채우면, 또 기회도 줄 수 있는 해서 문제가 됐던 걸 해소해서 다시 또 성장성을 갖춘다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재심사를 해서 2부 리그에서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올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는 것. 네. 그게 이제 순환이라는 거죠. 자, 강영현 기자에게 마지막 합니다. 진짜 이번 주에 신권 바꿔놔야겠네요. 그 세뱃돈도 좀 드리고 또 조카들도 챙겨줘야 되고. 근데 항상 고민이 드는 게 적정한 세뱃돈은 얼마인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네, 다들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올 설명절을 앞두고서 세뱃돈을 얼마나 줘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 건데요. 응답자의 40%가 5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사 폴서비스인 네이트큐가 성인 남녀 3,795명을 대상으로 설날 가장 고민되는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을 대답한 분이 가장 많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서 세뱃돈을 안 주고 안 받겠다라고 답한 사람들도 36%에 달했습니다. 이게 2023년 설문에서는 30% 정도였는데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째 이어지는 이제 경기 침체 속에서 네. 세뱃돈이 이제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그냥 선택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 응답자 중에서 15%는 3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이제 좀 부담을 줄이려는 실용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또 고물가 시대를 반영해서 10만 원 이상은 해야 한다라는 응답도 7%에 달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또 큰 차이를 가릴 것 같고 세뱃돈을 안 주고 안 받겠다. 36%. 그러네요. 또 그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사람들도 더 많을까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이번 대책 기간 동안에 귀성, 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500만 명 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설보다 이동 인원이 30%가량 늘어난 건데 아무래도 설 연휴가 길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설 당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는 600만 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64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 그리고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을 어떤 걸 이용하시냐 물었더니 네. 승용차가 8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이외에 시외 전세버스가 5%, 철도가 4%, 그리고 항공이 3%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 비용은 약 24만 8천 원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약 2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설 전후 나흘간 27일에서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요. 또 지역 관광 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 행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KTX나 SRT 역귀성 하시는 분들에게 요금 할인도 제공합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30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설 세뱃돈 이야기 나왔는데 이인철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애는 한 명이고 그래서 5만 원을 받는데 처제네는 애가 3명이라 15만 원을 줘야 하는 불합리 해서 안 주고 안 받기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이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또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현실적으로 또 우리 나라의 재정적으로 또 노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정답은 4글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국가에서 매달 이 연금을 주는데요. 이 연금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올해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또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면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급여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죠. 5165님, 이 연금은 효자연금입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병원비에도 잘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8026님, 우리 어머니 매월 25일만 기다립니다. 자식 용돈은 미안한데 나라에서 노인들을 잘 챙겨준다고 고마워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김대현님은 이거를 만 65세 이하가 아니라 70세 이후에 받는 걸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김대현님은 말도 안 됩니다. 연금도 제대로 못 쓰고 나이 들어서 뭘 즐깁니까? 연금으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70세는 너무 길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7475님이 오답 보내주셨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기초노령연금. 그게 4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때의 노령연금이고 예전엔 6글자였는데 4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4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혼란이 참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가운데서 아주 자극적인 내용으로 때로는 거짓 뉴스를 퍼다 나르면서 후원금도 받고 큰 돈을 벌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다고 하죠. 억소리 나는 유튜버들의 세계인데 부작용도 있고 또 탈세에도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성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이상호 교수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호 교수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유튜버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하루에 네네. 1,000만 원 이상의 후원을 받았다. 한 달에 1억 원 이상을 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보통 그 유튜버들이 이제 채널 운영하면서 네. 채팅 중에 후원하는 그 슈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또 돈을 벌고요. 기본적인 광고 수익 외에도 개인 후원금을 계좌를 통해서 또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슈퍼챗 같은 경우는 그 라이브 전송할 때 네. 후원을 받는 기능인데 유튜버에게 그 시청자들이 직접 돈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회당 1,000원에서 50만 원 범위에서 일일 상한액 5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입금이 가능하고요. 지금 유튜버들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 슈퍼챗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익이 지난달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유튜버들에게 응원, 후원을 또 해주는 건데 기초적으로 그렇죠. 유튜버들의 그 수익 구조도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다양하죠. 네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채널에 붙는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수익이 있거든요. 뭐 프리롤 광고라고 해서 영상 앞쪽에 나오는 광고, 그리고 중간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 배분이 됩니다. 그게 이제 45대 55. 그래서 구글이 45%를 가져가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PPL 하거나 네. 협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튜버들 개인의 인지도가 또 늘어남에 따라서, 유튜브와 별도로 광고를 하거나, 또 강연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무궁무진한 경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커머스 탭까지 만들어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링크를 통해서 다른 쇼핑몰로 연계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쇼핑 커머스 수익도 또 네네.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영상의 조회수가 높다라고 해서 수익이 또 올라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어떻게 구조가 케이스마다 다른가요? 네. 다 다른데요. 예. 물론 이제 그 조회수가 많아지면 광고 노출 횟수가 많아서 수익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 시간, 광고의 형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어린이가 등장했다 그러면 네. 어린이가 등장하는 영상에 들어가는 광고는 또 다르거든요. 네. 성인용 광고보다는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차이가 나고요. 아하.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구글이 채널 운영자에게 어떤 광고로 어떻게 수익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측에서 실제로 떼어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채널 운영자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슈퍼챗 같은 경우도 유튜브가 30%의 수익을 가져가거든요. 네. 수수료가 30%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70%는 유튜버가 가져가야 되지만 시청자의 결제 방법에 따라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볼 땐 이것도 한 50%에서 60% 정도의 수익을 운영자가 가져가는 것 같은데 네. 그마저도 수익의 합계가 8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 수수료 배분도 안 해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이 투명하지 않은 수수료 배분 정책이나 운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채널 운영자 입장에서는 또 많은 불만으로 그렇죠.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입금해 주는 대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이의 네네. 신청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튜버들은 계좌번호 띄워놓고 슈퍼챗보다는 그렇죠.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또 유도를 맞습니다. 하던데 그러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그렇죠. 이 세금 문제가 늘 걸리는 건데요. 네.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한다면 네. 과세든 면세든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사업장 형태를 갖췄다. 그러면 이제 진짜 과세 사업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그 부가세 신고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광고 수익과 후원금, 협찬금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요. 네. 뭐 한 번 올렸다가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 수익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세청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컨대 이런 부분들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광고 수익이 애드센스를 통해서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가 아니라 네네.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 예컨대 채널에 계좌번호 그냥 띄워놓고요. 여기다 후원금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길거리에 그 현수막에도 계좌번호가 있듯이 이 채널에 계좌번호를 그냥 넣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다 입금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계좌일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추적이 되겠지만 제3자의 계좌를 올려놓았을 경우에는 또 추적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국세청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탈루가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홍길동의 계좌를 올려놓고 그렇죠. 어떤 날은 호말동의 계좌를 올려놓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도 특정 이제 유튜버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또 하는 걸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막 네네.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구나 뭐 100만 유튜버 되고 싶고 또 영향력 높은 뭐 그런 인플루언서 네네. 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쪽이 어느 곳보다도 양극화가 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분들이 한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총 수익 금액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심해서 상위 1%에 해당하는 분들의 연간 총 수입은 1인당 한 8억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죠. 1%가. 네. 그런데 또 전체 중에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평균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이 30만 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억 이상의 수입을 얻는 분은 얼마나 되냐 그러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양극화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이제 수입이 있다고 신고하는 분들이 이 정도인 거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수입이 없이 그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취미로 좀 수익 네네. 좀 내보려다가 좀 네. 먼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 장비 같은 게 이제 중고 매물로 또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또 엄청나게 제작비를 투입을 해서 저만의 네. 또 너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것 역시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서 연예인들도 많이 고민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예인들이 고민인 거는 특히나 연예인들은 방송을 해보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작가도 쓰고 PD도 쓰고 이제 그렇죠.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없이 네, 고민을 하고 계시죠. 또 진짜 문제가 그 자극적인 내용, 검증되지 네. 않은 내용, 때로는 거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도 너무 넘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걸러낼 장치 자체가 아예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를 유인하고 오래 머물도록 하는 그런 것이 사실 광고 기반의 모든 미디어가 동일한 거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대기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상파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엄격한 사전 사후적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극적인 요소를 피하고 사실을 확인하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규제가 없는 OTT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돈을 벌듯이 저널리즘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유튜브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유튜브에서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 채널의 수익 배분은 정지시키는 아하. 그런 뭐 시스템은 갖고 있지만 네.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아슬아슬한 방송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많이 또 광고를 볼수록 유튜브나 구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운영자보다도 사실은 구글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글도 이런 체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것만 또 알고리즘으로 추천해 주다 보니까 확증 편향, 어떤 편견에 빠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좀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개개인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시청자가 이제 시청을 오래 할수록
유튜브는 그거를 이제 이 시청자의 어떤 성향으로 파악을 하고 그와 유사한 영상을 계속 추천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이용할 때 한 컨텐츠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좀 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이슈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이슈 그리고 예컨대 우파의 영상을 봤다면 좌파 영상도 한번 보고 골고루 영상을 보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이제 그 특정 영상들만 계속 나오는 걸 피하고 싶다면 브라우저를 여러 가지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하. 크롬 브라우저도 쓰고요, 익스플로러도 쓰고, 사파리도 쓰고, 다양한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그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염되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맞춤 추천 기능을 아예 꺼놓는 것도 하나의 또 네, 방법이고요. 오늘 맞습니다. 경성대 이상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나온 포고령에 대해 실제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탄핵 심판 변론은 1시간 40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찾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중으로 최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어제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원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밝힌 투자 계획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합작 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면 열려 있다면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김주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Z세대는 전화보다는 메시지, 더 짧은 단문 뭐 이런 거 원한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스몰 스킨십이 뜬다고요? 스몰 스킨십 어떤 내용이에요? 스몰 스킨십이란 비대면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면서도 낯선 사람과의 가벼운 교류를 낭만적이고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는 Z세대의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교류? 네. 즉 다른 사람과의 가벼운 소통을 선호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몇 달 전부터 한국인이 런던이나 시카고 등 해외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쇼폼 영상이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잘 없는 카페 점원과 손님이 주문 전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하는 모습이 특히 화제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더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어 영상을 본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벼운 소통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비대면,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좀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물론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Z세대의 소통이? 네, 많이 아시다시피 Z세대는 비대면 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2년 차인 2021년도에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직접 만남을 선호하는 Z세대 비중은 1년 전보다 약 10%포인트가량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Z세대 상당수가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콜포비아 증상을
겪고 있다고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역으로 얼굴 보고 하는 소통을 희귀하고 색다른 경험이라고 느끼는 건데요. 얼굴을 직접 맞대고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소통 방식인데 그 부분을 낭만적이라고 여기고 경험해보려고 일부러 시도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일상적이라고 느끼는 평범한 경험이 Z세대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만큼 새로운 체험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낯선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를 특별하고 낭만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가벼운 대화, 스몰 토크를 좀 시도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방송 들으시고 그러면 젊은 세대들, G세대들 식당이나 카페에 왔는데 친근하게 한번 말 걸어볼까? 이런 기성세대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단골 가게 점원분이 단골 손님이라고 갑자기 말을 거는 건 오히려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 내일에서 만난 한 20대 자문단 친구는 가끔 가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예상치 못하게 질문을 받으면 부담스러울 때가 많고 대화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다음에 와도 또 말을 거시려나?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단골 손님이라고 너무 반갑게 말을 걸면 부담을 느끼고 방문을 끊게 되는 경우도 엉망 있다고 하니 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스몰 토크는 하고 싶은데 먼저 말 걸어주는 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를 들면 네. 자주 가는 단골 카페에서 예측 불가하게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건 부담스럽지만 네. 점원과의 티키타카, 즉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콘셉트의 공간은 일부러 찾아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컨셉이 있는 공간. 네, 예를 들어 일본 하라주쿠에 오픈한 한 카페는 점원이 오랜 친구인 것처럼 말을 걸어오는 콘셉트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방문하면 점원이 원래 알던 사이처럼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하면서 반말로 말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해당 카페는 생긴 직후 일본의 트렌드 미디어사가 조사한 G세대 트렌드 기타 아이템 부문 1위에 오를 만큼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요. 한국에서도 나도 가보고 싶다, 재밌어 보인다는 반응과 주목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른 예로 한 OTT 서비스 드라마 팝업 스토어는 모든 직원이 드라마 속 시대 배경인 1950년대 복장을 갖춰 입고 사투리로 방문객에게 말을 걸어주는 콘셉트로 운영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능청스럽게 말을 걸어 너무 재밌었다는 후기가 SNS에 활발히 올라왔고요. 티키타카하기 좋은 팝업으로 소문나며 운영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재미가 있어서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데는 돈 내면서까지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G세대가 선호하는 스몰 스킨십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요. 네. 스몰 토크를 주 목적으로 방문해서 예측 가능한 흐름의 대화를 원하는 만큼만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무방비하게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카페나 팝업 스토어처럼 스몰 토크 콘셉트의 공간은 대화가 끝나면 다신 안 볼 사이라는 점도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 점도 선호 요인입니다. 단골 카페 사장님이나 점원이 아닌 아예 모르는 사람과 대면해서 교류하는 경험이 덜 부담스러운 거죠. 또 스몰 토크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들을 멋지게 생각하고 닮고 싶어하는 G세대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카페나 팝업 스토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에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시는 안 볼 사람하고는 스몰 토크 해보고는 싶은데 네. 내가 자주 가고 싶은 가게는 또 사장님이 너무 또 친근해지는 건 부담스럽고 그렇죠. 어려워요. 선호하는 공간도 달라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 공연이라 하면은 무대와 구분된 객석에서 배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요. 네네네. 최근에는 공연자랑 관객이 직접 소통하며 교류하는 공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연까지도. 네, 관객은 배우와 가까이서 교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벼운 꽁트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즉석에서 대사를 만들어내는 코미디 쇼도 인기고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교감하는 것을 넘어 관객에게도 배역이 주어지는 공연도 있는데요. 배우와 롤플레잉을 하면서 극의 이야기에도 관여하고 나의 행동 여부에 따라 공연의 결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색다른 경험 자체를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승원님이 혼자이고 싶긴 한데 외롭기는 싫다 이런 건가요? 또 질문 주셨고 5663님이 스몰 토크를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이제 설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특히 그러면 젊은 세대랑 20대랑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Z세대 입장에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번 명절에 G세대 손자손녀나 조카들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대학내일에서 G세대 검증을 마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스몰토크 주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행이 다 지난 것 같지만 여전히 첫 대화 주제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MBTI가 있고요. MBTI는 괜찮습니까? 이걸로 말 거는 건? 네, MBTI는 좋다고 검증을 해줬습니다. 또 최근 재밌게 본 OTT 작품 추천, 가본 여행지나 가보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주제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생뿐 아니라 10대들의 해외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좋았던 여행지를 추천받거나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행지. 네. 앞서 G세대가 경험하고 싶은 스몰 스킨십의 핵심을 예측 가능한 흐름의 대화를 원하는 만큼만 가볍게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몰 토크로 시작해서 너무 사적이고 깊은 이야기로 흘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G세대가 원하는 대화 매너를 지켜주신다면 더 즐거운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방비로 네. 사적인 대화로 훅 들어오는 것보다는 공통의 관심사, 네, 영화, 가볍게. 드라마, 여행지, 성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또 서로 이제 불편하게 하면 다시 또 말을 안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김주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요. 설 연휴 앞두고 또 명절 때 새해 뭔가 정리정돈을 잘 하고 싶다. 어떻게 우리 집은 더 깔끔하게 넓어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집안을 싹 정리하는 방법, 또 시간을 정리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